네, 반장들 반가워요. 주말 잘 보냈어요? 네. 네. 자, 6월 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정 반장,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열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법정에 나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평생 건강 문제를 숨기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했죠. 그렇습니다. 건강 문제를 평생 숨겼는데 구치소에 갔더니 숨길 수 없더라. 아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데 네. 몸이 괜찮은 것처럼 행동했다 그렇습니다. 그러군요. 그러면서 뭐 네. 한번 버텨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재판에 임했는데 네. 결국 6시간 만에 힘들어서 못하겠다면서 아, 그래요? 3시 50분쯤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양 반장, 오늘 이제 대한항공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잖아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은 폭행으로 구속된 최초의 재벌 총수 부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상 최초고요. 일단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네. 박범석 부장판사인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신현희 강남구청장한테 네.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그래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특별히 관계는 없는 거죠. 별건이니까. 그냥 한 소리입니다. 좋습니다. 야,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만남까지는 다루지 못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성공적인 조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추진되게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도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고요. 김정은 위원장 친서가 아주 흥미롭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요, 미국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베이징을 거쳐서 오늘 낮에 평양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가 넘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평양에 도착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이미 만났거나 아니면은 만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 그 북한 매체를 통해서 좀 나올 텐데요. 아마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됩니다. 이제 세기의 단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북미 실무팀 발걸음도 아주 바빠졌는데 성김 필리핀 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은 오늘도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측과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자, 다뤄야 될 뉴스가 많으니까요. 신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사법부 재판거래 논란 관련해서는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분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요, 회의를 열어서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전체 판사의 약 11%가량이 이제 소속돼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잖아요. 그 법원 내에서 어쨌든 뭐 단독 판사들이긴 하지만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다른 법원의 논의 방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지법 부장판사 이상 또 중견 고참 판사들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 하여간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는 형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확산돼 갈 걸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단독 배석 판사들도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인천지법도 오늘 단독 판사 회의를 열어서요,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미 뭐 의정부 지법에서도요, 비슷한 입장이 좀 나온 게 있었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정 반장 발제 때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북미 정상회담 속보를 자세히 알아보고요. 드루킹 특검 속보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또 사법부 재판거래 논란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명희 씨 소환과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북미 종전선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이번엔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또 급물살을 탈 남북미 종전선언 논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어제 저녁 경유지 베이징 서우드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철통허용 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사실 김 부위원장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욕 고위급 회담, 백악관 친서 전달까지는 무사히 마쳤는데 이제는 북한으로 돌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결과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 8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의 최종 관문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18년 만에 찾아온 북한 최고위급 인사를 파격적으로 대우했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등장한 김영철 부위원장을 존 켈리 비서실장이 직접 마중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죠. 이 백악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마주 앉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또 대화하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 폼페이오 장관은 함께였지만 북한과 날을 세워온 펜스 부통령 또 볼턴 보좌관은 없었습니다. This was literally going to be the delivery of a letter, and it ended up being a 2-hour conversation with the second most powerful man in North Korea. 자, 그런데요, 이 친서 봉투를 보면요, 언뜻 봐도 일반 서류 봉투보다는 좀 큰 아주 특대 사이즈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화려한 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특별 제작물이다. 두 번째, 친서의 전달 의미를 부각하려 했을 뿐이다. 세 번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더 작게 보이려 하기 위해서다. 등등입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커다란 체구에 비해서 손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핵심은 이 봉투 안에 있습니다. 서원에 담긴 내용이 뭔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쇼맨십을 발휘합니다. This was a meeting where a letter was given to me by Kim Jong-un, and that letter was a very nice letter. Oh, would you like to see what was in that letter? Would you like? How much? How much? How much? Why don't you give us the flavor of what the letter? It was a very interesting letter, and at some point it may be appropriate, and maybe I'll be able to give it to you.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련 사안을 보고받은 관계자를 인용해서 친서에는 의미 있는 양보나 위협은 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신뢰가 정착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정상회담을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여러 번 만나자는 메시지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담을 한 번에 끝낼 생각이 없다면서 모든 것은 과정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I never said it goes in one meeting. I think it's going to be a process. But the relationships are building, and that's a very positive thing. 자, 이건 과거의 all-in-one, 그러니까 일괄 타결 방식에서 한 발 물러선 로우키 발언입니다. 현실적으로 최대 15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부터 선 반출하고 나머지 핵물질과 핵시설은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화 중에는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는 유화 발언도 내놨습니다. I don't even want to use the term maximum pressure anymore because I don't want to use that term because we're getting along.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비중 있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discuss it prior to the meeting. That's something that could come out of the meeting. 한반도 종전선언은 실질적 조약인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도 볼 수가 있고 또 북한이 비핵화를 끝내기 전까지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남과 북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극적인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판문점 통일각에선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는 북미 간의 5차 실무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이 모두 종전선언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기존의 CVID와 CVIG에 더해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 평화협정 로드맵도 함께 논의됐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북미 정상회담 D-8일 종전선언 논의 담는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혜원 반장이 마지막에 얘기했지만요.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담당하는 판문점 협상팀이 오늘 5번째 접촉을 가졌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만난 이후로는 사흘 연속 지금 만남을 갖고 있잖아요. 아까 신 반장도 얘기하던데 뭐 CVID라든지 CVIG라든지 또 마지막에 이제 언급했던 종전선언까지 정말 많은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 김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 오늘 오전 8시 30분쯤에 숙소인 서울 포시즌스 호텔을 나섰습니다. 이어서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최선희 부상이 이끄는 북한 협상단과 실무회담을 가졌는데요. 앞서 회담은 4시간, 5시간 이렇게 좀 장시간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약 90분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의제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공식화하면서 회담 직전까지 판문점 의제 회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반장들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DMZ 투어라고 해가지고 판문점 견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북미 회담 당일인 12일까지는 예약을 아예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 접견한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북미 회담은 하나의 과정이다 라면서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은 올-인-원, 그러니까 일괄타결 방식을 고수해왔는데 이러한 발언에 밀어볼 때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좀 낮은 자세로, 그러니까 로우키 접근으로 좀 돌아섰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판문점 접촉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또 어떤 것을 나중에 할지 이 단계적 비핵화의 구체적 로드맵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신 반장도 지금 얘기했지만은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비핵화를 한 번에 아까 뭐 올인원 얘기도 했지만요. 한 번에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집중발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영변 핵시설을 처음 확인했던 전문가도요. 그 완전히 마무리까지 가려면 한 최대 15년이 걸린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북한이 1단계로서 얼마만큼 이 선제적 조치를 취할지 합의하고 또 이후에 비핵화와 보상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협상을 하는 방식. 뭐 이렇게 협상 윤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북한이 핵탄두, ICBM 반출을 한 2, 3개월 내에 서둘러서 하고 오는 9월쯤에 이 핵 여부가 실제로 확인이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 제재를 풀고 테러 지원국도 풀고 또 관계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방안. 이게 지금 유력하게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전선언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지원하는 첫 단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아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친서 가지고 약간 좀 장난스럽게 뭐 얼마나 보고 싶어, 뭐 how much 계속 하는 장면도 좀 봤는데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김정은 친서를 전달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반적으로 많이 또 누그러졌어요. 뭐 그 전에도 그 기대를 많이 내비쳤지만요. 실제로 친서를 받은 이후에 조금 더 부드러워졌는데 그 본인은 물론이고요. 또 백악관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좀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뭐 일종의 메시지 관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접견을 할 때 직책상 뭐 배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두 인사죠. 펜스 부통령과 볼턴 NSC 보좌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시계법을 주장하며 북한의 북한 입장에서는 미운털이 박힌 볼턴 보좌관은 심지어 언론 인터뷰도 중단한 상황입니다. 아,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볼턴 보좌관의 목소리를 최근에 들어본 기억이 없네요. 네, 지난달 그 한미 정상회담 때 그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그 한미 두 정상 뒤로 다소 의기소침하게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로 최근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최대 압박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e had hundreds of new sanctions ready to go on. And the director did not ask, but I said I'm not going to put them on until such time as the talks break down. We have very significant sanctions on now, but we have hundreds that are ready to go. But I said, I'm not going to, but why would I do that when we're talking so nicely?
네, 뒤이어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현 상태의 압박은 유지가 된다면서 수습하면서도요, 추가적인 압박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대북 제재는 강하게 가동이 되고 있다면서도 시간을 두고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볼턴 보좌관이 중간에 잠깐 존재감을 보이긴 했는데 지난번에 최선희 부상의 그 펜스 부통령 비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볼턴 보좌관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다시 좀 전면에 밀려나는 그런 분위기네요. 자, 어쨌든 더 이상 최대 압박은 없다. 이런 발언을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본이 발칵 뒤집혀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그동안 일본이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주도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당혹해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본 교도통신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를 확인할 방침이라면서 아베 총리는 핵무장을 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 압박을 높이고 새길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싱가포르 현지에서는요, 아시아의 최대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일본 오노데라 방위상이 참석 중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에 연설 문구를 급하게 수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원래 이 방위상의 연설문에는 최대한의 대북 압력 유지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걸 실제로 연설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한다라고 고쳐서 읽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일본 내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23번의 전화회담 또 6번의 정상회담을 이어왔지만 재팬 패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번 주에 미국에 가잖아요. 7일인가요? 현지 시간 7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갔는데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요. 자, 트럼프 정부가 아까 로우키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신반장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 북한도 어떻게 보면요. 내부 단속이 한창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부 서열 1위부터 3위까지를 전부 교체한 걸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서 비핵화를 최종 결단을 하면 당연히 군부 내 강경파가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때문에 그래서였는지 사전 길들이기 차원이었는지 군 서열 1, 2, 3위를 온건파로 교체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거수 격려를 했던 지금 보시는 두 사람 서열 2위, 3위 박영식 인민무력상, 이명수 총참모장이 각각 노광철 전 제2경제위원장, 이영길 전 제1부 참모총장으로 참모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서열 1위, 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김정각이 물러나고 김수길 전 평양시 당위원장으로 교체가 됐다는 소식도 왔죠. 네. 자, 이번 이제 북미 회담 6월 12일로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퍼스트 레이디 회동은 좀 어려운 분위기라면서요, 최 반장? 네, 그 멜라니아와 이설주의 그 세기의 북미 그 퍼스트 레이디의 회동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았는데 얼마 전에 멜라니아 여사가 신장 수술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두문불출하면서 최근엔 여러 가지 설들도 많았는데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영부인 대변인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G7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내일쯤 아니면 모레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입장이 좀 나올 텐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내일 나오게 되면요. 내일 회의 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네,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게요. 북미 회담 D-8 종전선언 논의 담는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차 공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이제 세 번째 공판인데요. 이제 두 번째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면서도 재판에는 적극 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비슷한 시간에 서울중앙지법 내부에서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놓고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MB 재판 관련 소식을 알아보고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한 법원 내부의 움직임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은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그리고 최근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법관회의가 잇따라 열렸죠. 서울중앙지법의 뜨거웠던 오늘 하루를 하나씩 차례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MB 재판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진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자 결국 다시 잡힌 2차 공판엔 이렇게 직접 출석했습니다. 그동안의 부축을 받긴 했지만 1차 공판 때와 비교해 보면 일단 육안으로는 크게 건강이 악화된 것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선 다소 비틀거리며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B는 지난 첫 번째 공판 때처럼 오늘도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니 건강 문제를 감출 수가 없다.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한다면서 간간히 휴정을 요청했고 구치소에 와서 한두 달은 사람이 앉아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알았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곡동 땅 소유 의혹을 반박하는 등 적극 방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뜨거웠던 하루 그 두 번째 이슈를 보겠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법관 회의입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부 전체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판사회의가 줄줄이 열리게 되는데요. 검찰 수사로 가느냐 아니면 봉합 국면으로 가느냐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하루 서울중앙지법에서만 부장 단독 배석 판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원이기 때문에 판사들의 여론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이 되는 건 내일로 예정된 사법발전위원회입니다. 유일하게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서 7일에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11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모임들을 지켜보고 본인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죠. 오늘 출근길에서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각급 판사회의를 비롯한 의견 수렴과 관련된 절차들이 진행됩니다. 저 가감 없이 그에 관해서 잘 들은 다음에 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난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이후 법원이 더 혼돈에 빠졌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독대 전의 말씀 자료 내용에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청와대와 교감을 나눈 정황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청와대와 교감을 안 못하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은 그냥 덕담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게 말씀 자료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자, 양 전 대법원장의 이 같은 항변 직후 일부 대법관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자신들의 판결이 청와대 거래용으로 조작된 것처럼 인식되게 하고 검찰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유감스럽다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말을 아꼈습니다. 조금 불쾌하다 이런 의견까지 의견 차이가 있다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법부 판결을 불신한다는 의견이 63.9%에 달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 한 토막이 떠오릅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획득하는 것은 모든 법원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지금 법원 내부엔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이 퇴임사에서 언급했던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여전히 직접 조사엔 다소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조단 조사 받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혹시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그때 가서 보지요.
자, 오늘은 국민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사법부에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네, 김경호의 때늦은 후회입니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국민들 입장에선 믿을 수 없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법원 내부에선 검찰 고발 여부를 놓고서 또 다른 의견 충돌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혼돈에 빠진 사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만 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갈림길, 이번 주가 분수령입니다. 네, 재판거래 논란 얘기는 뒤에 조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우선 국회 상황부터 좀 짚고 갈게요. 최 반장, 드루킹 특검 명단이 오늘 압축이 됐죠? 네, 대한변협이 어제 4명의 후보자를 추천을 맞아요. 했었잖아요. 야 4당이 생각보다 빨리 후보자 2명을 압축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정의의원 모임 장병환 원내대표가 오늘 비공개로 열린 첫 번째 논의에서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곧바로 결정했습니다. 야권이 속전속결로 특검 추천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특검법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네, 3일 이내면 이번 주 내로 이번 주 내네요. 그렇습니다. 특검팀이 꾸려지게 되는 셈이고요. 수사 자체는 6월 말부터 아마 시작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오늘 추천된 2명은 어떤 인물입니까, 양 반장? 네, 우선 임정혁 변호사부터 설명드리죠. 임 변호사는 연수원 16기입니다. 대표적인 검찰 공안통 출신이죠.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했는데 이 당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을 사법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주 강정마을 사태,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 등 이런 진보단체 집회 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해서 성향이 좀 보수 쪽에 치우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어서 허익범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13기입니다.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고요.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나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특수통보다는 공안통이 결정이 됐군요. 2명이다. 지금 야당이 이제 특검 추천에 상당히 신속하게 합의했는데 국회가 원구성 협상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지금 사실상 백지 상태인데 협상이 지금 안 된 상태인데 자, 이 문제도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요. 재판거래 논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 판사회의가 지금 일선법원 판사회의가 줄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신 네, 반장.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판사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회의를 시작으로 단독판사회의, 또 배석판사회의 등이 연속해서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판사 2,900여 명 중에서 약 340여 명이 소속되니까 전체 판사의 한 11%가량이 근무하는 가장 규모가 큰 법원인데요.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판사들의 여론 향배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이번 사태로 재판의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결과에 따라서 개시될 수 있는 재판과 관련해서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부장판사 이상의 좀 중견, 고참 법관들의 입장은 아직인데 이렇게 젊은 법관들 사이에서 형사조치까지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단독 또 배석판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내일 예정되어 있는 사법발전위원회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한 모임 가운데 유일하게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회의이죠.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어서 7일에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립니다. 법원 내 원로격인 최고참 판사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서는 검찰 고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1일에는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 100명이 참석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여긴 소장파 판사들이 주축인 모임이 되겠는데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본인이 오늘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요. 건강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첫 번째 공판 이후에 또 2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릴 때 이 모습을 보시면 저렇게 좀 교도관의 부축을 받기도 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장 내부에서는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장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내 건강을 지금까지 좀 숨기고 평생을 살았는데 교도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가 없게 되어서 교도소에서 걱정을 한다면서 교도소에서는 치료를 받고 오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될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계속 재판에 나와야 하니 치료를 받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고를 하니까 치료를 받으러 가면 세상은 또 특별 대우를 했다. 이런 여론이 생길 것이라면서 본인이 고통스럽긴 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이 이제 테니스도 잘 치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건강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본인이 그 몸이 안 좋다는 것을 평생 숨기고 살았다 이런 표현을 오늘 썼다는 얘기고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않다 이런 얘기도 네. 했다는데 그건 또 어떤 맥락이에요? 네, 역시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던 와중에 나온 건데요. 구치소에 와서 뭐 한두 달간은 사람이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면서 교도소 수감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토로한 겁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을 기피할 생각은 없다. 적극적으로 재판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말도 했는데 실제로 오늘 재판에서도 검찰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도곡동 땅 소유 의혹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현대에서 7개, 8개 회사 대표를 맡아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디 살 게 없어서 현대 땅에 붙은 땅을 샀겠느냐라면서 부인을 했고요. 또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이 서울에 있는 자신을 찾아와 수시로 보고했다는 검찰 주장에도 내 앞에 와서 고개를 들고 얘기하고 그럴 입장이 못 된다면서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 상태를 계속 호소를 하면서 결국에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있겠다라고 오후 3시 35분쯤에 의사표시를 했고요. 재판관이 30분 정도 휴정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오늘 재판 6시간 만인 3시 50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오는 7일에 예정된 기일에서 오늘 못다한 증거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언제요? 며칠이요? 7일입니다. 7일이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대단한 속보는 아닌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9월에 러시아에 올 것을 초청했다, 공식 초청했다라는 그런 속보가 떴는데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제 그 한반도 문제에 좀 깊숙이 개입하는 거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적극적으로 답을 할 가능성은 지금 국면에서는 높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좋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일선 판사들 재판 거래 수사 요구 본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글쎄요, 여태껏 많은 선거를 봐왔지만은 당대표 또 선대위원장이 유세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처음으로 보입니다. 홍 대표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대 홍준표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보들이 공동 유세를 거부하는 이른바 홍준표 패싱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한국 현대 정치사에 진기명기로 좀 기록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전국 선거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당대표 그리고 선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유세를 않겠다. 그것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않겠다. 이 선언한 겁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원 유세를 않겠다. 그러면은 유세를 하면 할수록 선거에 불리하다. 선거에 패배한다는 말이 또 되는 셈인데, 자, 홍 대표가 올린 SNS 한번 보시죠. 자, 일부 광역 후보들이 이번 선거를 지역 인물 대결로 몰고 가는 게 좋겠다고 한다. 내가 유세에 나서니 문재인, 홍준표 대결로 고착화되고 지금은 문 대통령 세상인데 선거에 이길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넋두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기 많은 대통령하고 이렇게 붙는 구도보다는 그냥 각 지역에 여당 후보 대 야당 후보 이렇게 전선을 짜는 게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이 판단했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였는지 홍 대표 오늘 이 유세 현장에 나가질 않고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이 경제 공약 관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자, 비공식적인 이유도 당 안팎에서 솔솔 나옵니다. 자, 자유한국당 후보들 상당수가 홍 대표와 투샷이 잡히면 나올 표도 안 나온다. 부담스럽다. 이른바 홍준표 패싱이 진짜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를 간파한 홍 대표, 이 자존심 때문에라도 야, 그럴 바엔 안 나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홍 대표 유세 중단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니, 잘하고 있었는데 하던 거 그냥 계속 하지 왜? 약간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말이죠. 홍준표 대표가 막말 유세를 이어가는 것이 한국당의 민심 역행 형태에 더 부합하는 처사일 것이다. 자,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 지난달 30일 이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의 이 뜻하지 않았던 이 유세장 봉변, 그리고 뒤이은 꼬리뼈 금 가는 거, 우리 정치부 회의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인터넷 SNS 다시 보기로만 무려 16만 회의 이 조회수, 지금도 계속 늘고 있더군요. 자, 제가 이제 댓글반이 어떤지를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 물론 뭐 아유 아프겠다 힘들겠다 하는 권 후보를 걱정하는 분들도 더러 계셨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분들 반응이 크크크크 뭐 NG 다시 한번 뭐 이랬던 겁니다. 권 후보의 아픔에 이 공감을 못하겠다는 얘기였겠죠. 자, 하지만 권영진 후보 측에서는 이 꼬리뼈 금 같다, 골절됐다 이런 얘기를 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골절,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조각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 사흘 만인 지난 2일 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세장에 다시 나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나타난 거죠. 딱 봐도 이제 거동이 불편한 듯 보였는데요. 자, 권영진 후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몸이 아파 누워보니 그분들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잊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밀어 넘어뜨렸던 말도 안 나오네요. 이 중년 여성 너무나 밉고 화가 났지만 이 병실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니 저분들이야말로 얼마나 아팠으면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이랬을까 하고 깨우침을 얻었다는 말씀 같습니다. 자, 권 후보는요, 유세 말미에 이 봉변의 빌미를 제공했던 장애인 단체를 찾아가서 직접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는군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엉뚱한 데서 또 논란이 생겼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한 의사단체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권 후보 직격했습니다. 병원 소견서를 자신들이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골절, 실금이 아니라 골좌상으로 명기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권 후보 측 주장처럼 골절상이 아니라 골좌상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골절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뭐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거나 뭐 그런 것인데, 골좌상은 그냥 뼈에 멍이 든 상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골절과 골좌 부상의 이 중증도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골좌상을 골절상이라고 알린 거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도 힘들 것 같은데 오늘 정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일가에는 저주받은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인 이명희 씨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나왔습니다.
인사 앞두고 심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하신 건가요?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죠. 자, 이어서 딸 조연아 씨입니다. 밀수 혐의로 인천본부 세관에 소환됐군요. 오늘 공교롭게 어머니도 포토라인에 서는 날이죠. 어머니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요? 자, 포토라인은 아니지만요. 교육부는 오늘 20년 만에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인하대 부정 편입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인하대에 보냈습니다. 자,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당국의 조사 무려 11곳에서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측에서 조금 전에 이제 입장을 하나 낸 게 있는데요. 그걸 좀 소개를 하면은 의사단체의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이제 주장이 좀 나왔고요. 그 선거 국면에서 특정 후보를 흠집내려는 정치 관여 행위가 있고 관련해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자제를 촉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영진 후보의 부상과 관련해서는 캠프 측에서는 골절이라고 단언해서 발표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됐습니다. 뭐 추가로 뭐 속보가 더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유세 중단 결정, 정말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놀랍다. 이런 반응도 많은데 오늘 원래 대구 유세는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취소가 된 거죠? 네, 홍준표 대표가요, 대구 북구 의뢰 당협 위원장입니다. 그래도 본인 지역구에는 간다는 차원에서 내일 모든 대구 지역 후보들이 모여서 총력 유세전을 펼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도 취소가 된 겁니다. 홍 대표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의 1대1 구도가 형성이 돼서 너무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되는 점을 염려했다라고는 하는데 당 안팎에서는 후보들이 홍 대표의 지원을 꺼리는 이른바 홍준표 패싱 현상에 세간의 관심이 너무 집중되는데 부담을 느껴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가 대구에 내려갔는데 몇몇 후보들이 안 보이기라도 하면 또 낭패가 아닐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대구 지역, TK 지역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홍준표 대표 내려갔을 때 뭐 반응도 좋았고요. 노래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맞아요.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패배를 해야 완전 환골탈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만큼 홍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TK 전통적인 지지층 내부에서도 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최근 지도부의 이 백의 종공을 권유했던 정우택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홍 대표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도 여론이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당에서는 뭐 언론이 만들어낸 막말 프레임에 홍 대표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죠. 지금 후보들 또 비홍 중진들도 잘 결정했다 이런 반응을 좀 내놓던데요. 그러면은 일단 홍준표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요. 그동안 조금 논란이 있었던 막말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딱히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게 홍준표 대표가 좀 연일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놓고는 있습니다. 당장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위장 평화 회담이라면서 남북은 합작하여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고 있고 미북은 합작하여 미 본토만 안전한 ICBM 폐기만 협상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외교도 장사로 여긴다. 한국의 친북 좌파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한국에서 손을 떼려고 한다면서 비난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위장 평화 쇼라고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어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황당한 일인데요. 경기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선거 벽보에 이어서 선거 공보물에서도 남경필 후보가 빠졌다는 건데 이게 어찌 된 영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보시는 저거 지난 2일 경기도 부천역 3번 출구 쪽에 붙은 벽보인데 뭔가 딱 봐도 이상하시죠? 예, 이재명 후보 벽보가 두 장이 연달아서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는 기호 2번 남경필 후보 벽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저게 합성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저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죠.
예, 저희 이제 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에 배달된 선거 공보물인데 역시 남경필 후보의 공보가 없습니다. 공보는 뭐 정말 뭐 열 몇 장씩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게 뭐 좀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벽보는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남 후보 측은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명백한 고의 아니냐면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도 난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후보 측은 선관위가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그리고 선관위, 경기도 선관위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보물의 경우 경기도의 경우에 580만 장이나 되는데 이걸 나누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한 건데요.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앞서 제가 오늘 청와대 발자에서 좀 전하지 못한 대통령 일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네. 문재인 대통령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 더운 날씨에 가죽 잠바 입고 와가지고 아주 어제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렇게 입국을 네. 했는데요. 맞아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 네. 정상회담은 뭐 지금 뭐 MOU 체결 만찬으로 이어지는데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제 입국을 해서 또 개별 일정을 수행을 했는데 어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이 필리핀 교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설 막바지에 청중을 향해서 뭐 키스를 해주면 책을 선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두 여성이 단상에 올랐는데 뭐 첫 번째 여성에게는 이 뺨을 가리키면서 뭐 볼 키스를 했는데 두 번째 여성에게는 입술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좀 망설이다가 결국은 뭐 사진에 보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이 문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여성이 이렇게 물러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팔뚝을 잡고 입술을 맞췄다는 거죠. 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제가 그 필리핀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저렇게? 미국에서도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강제로 하면. 뭐 인사로 네. 뭐 키스를 하는 네. 나라인 미국에서도 저러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뭐 네. 역시나 뭐 필리핀에서도 지금 뭐 분위기 썩 좋지 않습니다. 역겹다. 그래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 여성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비뚤어진 남성관을 두테르테가 보여줬다 하면서 필리핀 내부에서도 비난 여론이 상당한가 봅니다. 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제 예전부터요 일반적인 젠더 의식하고 좀 다른 발언들을 많이 해서 좀 마초 비슷한 그런 발언으로 논란을 많이 빚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이제 저런 일이 있었군요. 네, 자 좋습니다. 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홍준표 유세 지원 중단, 정치권 해석 분분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종혁 반장이 만나가고 자리에 있는데요. 나부터 달라진다면 함께 달라질 세상, 세상 생각을 켜면 세상이 보입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JTBC 선거 캠페인인데요. 달라질 세상을 위한 선거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부 회의가요. 13일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차례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최종혁 반장이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13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부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코너 한 끼 정치입니다. 제가 오늘 그 첫 스타트를 끊게 됐는데요. 지금 다른 반장들이 좀 부담감이 어깨 위에 가득 올라가 있지만 툭툭 이렇게 털어버리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처음으로 갈 곳 어딘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정치 1번지로 가세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국회. 최 반장이 한 끼를 찾아 헤매는 동안 그를 기다리는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홍영표 원내대표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회를 삼아서 같이 한번 아침 먹으면서 간단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홍 원내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한 끼는 바로 영양만점 김밥. 일단 좀 먹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먹어야서 하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가 맛있는데. 저는 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가장 빠르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다.
그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각종 현안과 선거운동까지 그야말로 눈꽃도 색 없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몇 가지 키워드를 정했는데요. 직접 고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먼저 골라보겠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걸 고르면요. 드루킹. 네, 드루킹입니다. 취임하시자마자 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또 곤혹을 치르셨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드루킹 특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지 좀 예측을 해보시자면. 뭐 마치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상 뭐 이번 선거에는 특별한 뭐 큰 영향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아니 뭐 이게 실체가 별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국민들께서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부터는 이제 대표님이 직접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성적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몇 석 예상하시는지요? 저 지금 우리 당 누구도 우리가 몇 석 하겠다 이걸 장담을 못 합니다. 한 두 자릿수는 예상을 하시지 않으세요? 두 자릿수면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럼프부터 가겠습니다. 거의 뭐 지금 뭐 김선미 의원에게 끌려 나오다시피 하셔서 제가 이게 몸치예요. 저는 무슨 이 춤추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뭐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뭐 언제든지 이렇게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이제 또 중요한 선거 운동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무슨 짓이든지 해야죠. 선거 이기려면. 그래서 아마 저렇게 부자연스러운 그 연출을 제가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세 번째 다음 질문 한 번 더 뽑아 보실까요? 친문.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예상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친문으로 불리는 게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뭐 친문당 이렇게 하면 제가 충분하게 납득을 하는데 저를 이렇게 콕 집어서 친문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 사운드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 친문이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당에서는 없다. 집권 여당 의원들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다 친문 아니냐 뭐 이런. 아니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시민들의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보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너무 그렇게 퍼주고 너무 김정은한테 너무 그렇게 굽실거리면서 그렇게 왜 그러는지. 그렇게 경제 정책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파퓰리즘적인 정책으로 느껴져서요. 저는 대통령의 그 인기에 편승하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한 정치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가 지금까지 내준 게 아무것도 없죠. 평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보장. 이거 외에 저희가 이렇게 북쪽에다가 어떤 경제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뭐 주거나 약속한 게 없습니다. 당정청 간에 있어서 당의 주도적인 역할, 특히 남북 관계나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당이 좀 더 입법, 정책, 예산, 뭐 인사 문제까지도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뭐 입법이든 정책이든 그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좀 만드는 문제 이런 걸 해서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 게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노총의 어머니가 심상정 의원이라면 아버지는 홍영표 대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그 노동계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노동계가 좀 더 우리 그 공동체의 미래 또 우리 경제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하나의 어떤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그 우리 미래를 위한 그 고민도 해주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회의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잠깐 얘기 나누실까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은 성함이 영표잖아요. 영표 좀 마음에 안 드신 적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X표만 아니면 다행이잖아요. X표 아니고 영표. 오가 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네, 그렇죠. 그는 그렇게 걸음을 재촉했다.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16년 만에 기호 1번을 달고 나온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에다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 더해졌겠죠. 물론 야당은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고 압승을 막아서 정계 개편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정치부의 지방선거 특집 한 끼 정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특집 한 끼 정치 첫 손님으로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원내대표였죠. 자, 이번 선거에 대한 기대, 또 각종 공약, 당 안팎의 비판 여론 등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들려줬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부터 이어질 또 다음 타자들이 누굴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나저나 신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요,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까지 소위 3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등 다수의 직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 6월 13일 선거 당일에요.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일단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전투표는 싱가포르와 무관하고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조심스럽다고는 했지만 광역단체장 2자릿수 이상 당선을 목표로 한다. 대성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오늘 민주당 지도부들은 어디로 갔어요, 최 반장? 네, 민주당 오늘 바다 건너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요.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제주도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문대림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동지이자 제주 발전을 책임질 준비된 후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추 대표가 제주도를 찾은 반면 방금 전 제가 만나고 온 홍영표 원내대표는요. 재선거가 열리는 송파을을 찾았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최재성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다 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수도권 그리고 박주선 공동대표는 광주로 이렇게 쌍끌이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유 대표는 이른 아침에 서울 노원병 재보선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했고요. 오후에는 분당, 군포 이렇게 경기권을 돌면서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수구 보수, 막말 보수는 민주당을 돕는 역할밖에 못한다.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의 결합체인 바른미래당이 진정한 야당의 대표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앞서 국회 발제에서도 봤지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직접적인 유세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대신 김성태 원내대표가 울산으로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홍 대표는 당에서 대책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서민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인식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홍 대표가 사실상 이 지방 유세를 이제 멈췄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빠졌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을 찾아가서 현대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등 한국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또한 이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저격했습니다. 조배석 대표는 민주당이 경제 실패를 나몰라라 하면서 평화 분위기의 편승에 선거 싹쓸이에만 궁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 실패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실패한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화당은 호남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김경진 선대위원장
호남 지역 몇 군데를 거점 지역으로 이렇게 위주로 지지도가 상승하는 추세라면서 이 추세를 얼마나 빨리 호남권 전역으로 확산시키냐가 관건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연일 한국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뭐 전략적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네, 이 정의당의 전략은 오비일학이라고 합니다. 기호 5번 정의당이 뜨면 2번 한국당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에 상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미 상한을 넘은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에 정당 투표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후에 강원도 춘천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최초의 진보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어제와 그제가 이제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이었잖아요. 이제 각 당이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에 나선 지역을 보면은 민주당은 이른바 부울경, 또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주말 동안에 부울경 훑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강세였던 지역인데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죠. 이 부울경 공략에 성공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데다가 전국 정당,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이 디비졌다면서요. 예. 왕창 디비졌어요. 왕창 디비졌으니까 부산 한번 바꿔보겠다고 이제 24년간 적폐를 켜켜이 쌓인 적폐를 걷어내야 될 때가 왔다고 똘똘 뭉쳐주신 해운대 시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주말 유세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압승을 예측하는 분위기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석현 의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4곳에서 전체 17곳 중에 14곳에서 앞서고 있는 것 같다. 특히 PK와 TK 등 영남권에서도 민주당의 상승세가 느껴진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내놨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다급한 상황인데요. 주말 내내 소위 집토끼 단속에 주력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선거 유세를 접긴 했지만 홍준표 대표는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죠. 서울 서초구, 강남구를 돌았습니다. 새는 표가 없도록 보수표를 확실하게 단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들어보시죠. 곧 강남구에는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강남구에 사는 것도 죄인가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강남구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집 한 채 가지고 노후를 살고 있는 분들도 보유세 폭탄으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살아야 한다라는 이름의 별도의 유세단을 꾸렸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과 함께 한국당 텃밭인 경주, 영천, 구미, 김천 이런 경북 지역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말 유세 현장을 다녀온 김 원내대표, 역대 선거 가운데 야당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선거를 치른 경우도 없을 것이다 라면서 어떻게 됐든지 선거를 앞두고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데 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니 속이 답답하다라면서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움직임은 아까 앞에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그나저나 지금 후보 단일화 논의 아직도 최종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8일, 9일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효과를 거두려면 이제 그 전에 결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죠.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는 시각이 일단은 좀 많은데 아직 정치라는 게 또 가봐야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또 며칠 동안 또 상황을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자,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지방선거 D-9 여야 전략지역 총력전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주치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순직한 사건, 다정의 가족들도 기억하시죠? 고 강현희 소방관은 경력이 무려 20년이 넘는 베테랑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지난 4월 전북 익산시 평화동
평화동 이산역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했던 윤모 씨를 병원에 옮기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윤 씨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후 강 소방관은 어지럼증과 경련 등의 증상을 보였고 급기야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난달 1일 끝내 숨졌습니다. 강 소방관 연결식에서 동료들은 그의 희생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당신은 언제나 자신보다 국민, 동료, 후배를 먼저 배려했던 진정한 소방인이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내밀하게 품었을 희망과 상처, 고뇌와 희열의 순간을 감히 모두 헤아린다 말할 수 없겠지만 소방인으로서 당신이 보여주었던 열정과 희생, 봉사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소방관, 경찰관 등 이른바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폭력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2013년 서울 남산에서 취객을 수송해 가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잠시 의식을 찾은 취객은 일어나더니 앞에 있는 구급대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 장면은 지난달 초 강남소방서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한 노인을 구급차로 수송하는 도중에 생긴 일인데 70대의 노인은 갑자기 구급대원을 발로 찹니다. 아! 왜 발로 차요? 한 번만 제 몸에 손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급대원이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이 취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찰, 소방관 등 공무수행 중에 폭행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연평균 7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된 사람은 무려 4만여 명이 됩니다. 이에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섰는데요. 제복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인권과 안전을 든든한 공권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제복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선 공무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을 해도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단속 경찰이 얻어맞으면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현직 경찰관이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3년간 근무하며 술 취한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20번 넘게 맞았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욕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제복을 입는 공무원들이 매맞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면 처벌 기준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80일간의 우주여행 월드컵 공인구 귀환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공인구인 텔스타 18의 모습인데요. 80일간의 우주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지난 3월 우주로 떠났던 이 공이 임무를 마친 우주인 3명과 함께 무사히 지구에 착륙한 거죠. 이번 공인구에는 칩이 내장돼 있어서 실시간 공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등 첨단 장비가 총동원됐다는데요.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월드컵. 솔직히 국내에서는 분위기가 아직 뜨고 있진 않지만요. 이렇게 화려하게 귀환한 공을 보니까 조금씩 가슴이 뛰기 시작하네요.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왜요? 부장 진짜 가슴이 뛰세요? 안 뛰어요. 네, 네. 그러니까.